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약을 안 먹고 살 수 있으면, 즉 여러가지 몸에 안전하게 또 잘 대사가 이루어져서 잘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작된 질문, 당뇨병 약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뇨병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살펴보고 약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들의 분포는 약 600만 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600명 정도로 통계로 나와 있는데 주로 50대, 60대, 70대의 고연령층에서 당뇨병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600만 명 중에서 약 450만 명 정도 되니까 한 4분의 3 정도, 약 75% 정도가 당뇨병이 이 고연령층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당뇨병과 가장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 무엇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슐린. 인슐린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슐린의 영어로는 E는 프로테인의 단백질에서 나온 프로테인의 IN에서 따온 거고요. SUL은 설파랄에서 황을 말합니다. 황가를 가진 어떤 단백질, 어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E는 어디냐면 프로테인, 즉 단백질의 인이죠. 즉 황가를 가진 황을 포함한 아미노산의 단백질성 호르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은 우리가 보통 신호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인슐린에 대해서 먼저 좀 더 살펴보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에 3번 식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인슐린은 3번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식사를 중간에 간식까지 간식 2번을 더 하신다고 할 경우에는 3 더하기 2 해서 총 5회의 인슐린이 분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의 간식 후에 또 야식을 먹는다고 가정하면 총 6번의 인슐린이 분비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인슐린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인슐린이 정확하고 정량이 제대로 분비가 되고 제대로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나이가 들거나 또는 나이가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게도 당뇨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러한 너무 자주 음식을 먹고 과하게 음식을 먹고 빈번하게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제2의 당뇨가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인슐린은 우리가 먹을 때마다 분비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원래는 좋은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혈당의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데, 너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것이 문제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인슐린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또 세포 안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데 역할을 하는가, 이것을 좀 지금부터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슐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성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을 만드는 기저의 기본적인 시스템의 기본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과 아연이 합쳐져 있을 때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통계에 의하면 당뇨병에 걸린 환자들은 아연과 크롬의 수치가 굉장히 낮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단백질과 아연을 기반으로 이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 만들어진다라고, 합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인슐린은 어디에서 분비되냐면
저 밑에 장 안에 보면 췌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췌장 끝부분에 보면 랑게르한스섬이라는 분비샘이 있거든요. 랑게르한스섬이라는 곳에서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있는데, 알파세포는 주로 이제 당뇨를, 혈당이 낮아졌을 때 혈당을 높여주는 그런 글루카곤을 분비합니다. 글루카곤을 분비하면서 또 글루카곤이 글리코겐이 되고, 글리코겐이 포도당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혈당량을 높여주는 거고요. 베타세포에는 그와 반대로 혈당량이, 즉 인슐린 분비돼서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바뀌게끔 만드는, 혈당을 감소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과 아연이 인슐린을 합성하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했는데, 랑게르한스섬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될 때 필요한 것들은 칼슘과 비타민 D3예요. 칼슘은 우리를 근육을 수축시켜주거나 긴장을 넘치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모든 질병의 144가지 정도의 질병과 관여되어 있다고 할 정도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고요. 비타민 D3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면역력과 관련이 있죠. 면역력에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칼슘과 비타민 D3가 랑게르한스섬 베타섬에서 인슐린 분비할 때 필요한 미네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미네랄을 통해서 이제 인슐린 분비되면 이제 세포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할 때 필요한 것이 또 아연과 마그네슘이에요. 아까 인슐린 합성할 때 기본 요소를 아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연과 마그네슘이 같이 이동하게 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주거나 그러한 단단해졌던 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이완시켜주는 그런 대표적인 미네랄이죠. 이것이 두 가지 아연과 마그네슘이 전달이 돼서 세포에 도달하게 되면, 이 효소가 세포에 도달하게 되면 세포마다 안테나 같은 것이 존재하는데, 안테나 같은 것은 보통 수용체라고 합니다. 영어로 리셉터라고 하는데, 이 수용체를 열어주는 역할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비타민 B3하고 그 다음에 또 크롬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뇨병에 걸린 환자들이 특히 성분이 부족한 것은 아연과 크롬이라고 말씀드렸죠. 송문기 박사님이 그렇게 책에서도 밝힌 바 있는데, 결국은 이 크롬과 비타민 B3가 수용체를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세포의 수용체를 열어주는 역할을 해서 인슐린이 그 안쪽에 포도당 안쪽에 문을 열어줘서 또 포도당이 안에 들어가서 산소와 결합해서 ATP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이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이 돼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원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에너지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필요한 것이 코큐텐이에요. 코큐텐, 우리가 알고 있는 코엔자임 Q10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엔자임 Q10이 왜 또 중요하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대사를 만들 때, 에너지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슐린은 우리가 먹을 때마다 분비된다고 말씀드렸고, 랑게르한스섬, 즉 췌장의 랑게르한스섬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돼서 여러 미네랄을 통해서 세포에 도달하고, 세포가 문이 열린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ATP라고 에너지원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소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을 우리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소식하는 것, 즉 간식도 많이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인슐린의 원래 역할,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의 원래 역할 잘 해주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연과 그 다음에 분비되는 칼슘과 비타민 D3, 그 다음에 인슐린이 이동시킬 때 필요한 아연과 마그네슘,
또 세포에 도달했을 때 세포의 리셉터를 통해서 리셉터와 결합이 돼서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비타민 B3와 크롬, 이러한 비타민과 크롬, 미네랄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사실 대사가 잘 이루어진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물만 마셔도 왜 살찌는가, 이 동영상을 제가 만든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인슐린에 대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거나 당뇨가 자주 발생하는 이런 분들은 이런 미네랄의 효과, 어떠한 그 반죽의 역할을 하거나 어떤 대사를 제대로 역할해주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있어도 그것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미네랄이 굉장히 당뇨병 환자에겐 중요하다. 실제로 저는 점심과 저녁에 리스토레이트, 독일 PM의 리스토레이트라고 하는 이 미네랄 해독 주스를 주로 마시고 있는데, 이것을 마시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해요. 제가 마셔보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독소를 빼주는 킬레이션이라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소를 빼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을 잘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또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만 하면 당뇨에 걸릴 일도 없고 비만이 걸리지도 않거든요. 이 대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미네랄이 필요한 거고, 미네랄이 풍부한 리스토레이트를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인슐린, 당뇨와 인슐린, 그러면 어떻게 분비되고 어떻게 잘 흡수가 돼서 호르몬의 역할을 잘하는지를 살펴봤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드렸던 질문, 어떻게 하면 당뇨병 약을 안 먹고 끊고 생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힌트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이 미네랄, 순수한 아주 품질이 좋은, 특히 품질이 좋은 유기농의 미네랄이 풍부한 리스토레이트를 많이 먹으면 그만큼 인슐린의 분비, 인슐린의 원래 고유 가지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을 통해서 당뇨 수치를 낮출 수 있다. 심지어는 리스토레이트 하루에 3포에서 6포씩 드신 분도 있는데 수치하고 당뇨병의 어느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조절하면 좋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3포에서 4포까지는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많은 당뇨가 걸린, 특히 오래된 당뇨에 오랫동안 당뇨병에 걸려 있는 분들은 초치한 개는 한 3포에서 4포 정도 하루에 여러 차례 드시면은 당뇨병을 낮추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럼 당뇨 약을 먹지 않고 이 미네랄 덩어리인 이 리스토레이트만 가지고도 충분히 당뇨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저만의 생각과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제 주위에서 그렇게 리스토레이트를 많이 섭취하면서 당뇨병 약을 끊은 사람들 여러 사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당뇨병을 끊을 수 있는 방법, 이 품질이 좋은 미네랄과 비타민을 많이 섭취하면서 킬레이션, 즉 해독작용과 더불어서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호르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